분명히 나오는 역사적 사실, 이렇게 사실이라 하면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유적과 유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해서 학문의 발전을 시켜왔다라면 아주 최근에 와서는 이제 뭐 뉴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근현대사 부분에서 그런 원칙을 막 깨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달성하려고 한다라든지 그게 아니지 반대편에서 이게 언제 펑터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화려한 고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고대사를 막 아주 과격하게 왜곡을 하고 이런 것 속에 있어서 저는 그냥 개인적 심정은 약간 뭐라고 하더라 굳이 여기 신학이니까 굳이 얘기는 무슨 약간 에라스무스틱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인문성 자체를 되게 고급 기름지죠 재수없고 근데 하여튼 역사학도 학문이죠 그리고 뭐 모든 근대 학문이 학문이고 뭐 과학이란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을 익히는 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학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사관 보통 역사 전공하는 분들은 다 사관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역사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역사관이 있죠. 다 역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뭐라 하더라 막 치정관계 위주로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거의 뭐 드라마를 사관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저를 만나면 무슨 뭐 인수 대비가 어떻고 인목 대비가 어떻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첫째는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가장 큰 대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던져서 주어진 거죠.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고 시간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사고 이전에 시간이라는 것이 선재하고 있고 먼저 존재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누군가마다 각각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다 같은 시간성 속에 살고 있죠. 근데 문제 뭐냐면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제 인생이 국정화 전으로 막 나눠진다라든지 뭐 이렇게 뭐 아이의 출산과 더불어서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든지 개인의 일생을 보더라도 어떤 지점과 포인트가 딱딱딱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인생이라면 그건 이제 일생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이 되는 거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속에서 결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툭 터지잖아요. 그렇죠? 뭐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최순실 같은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뭐 어제가 사실 이제 유신 정확하게 44년째 된 해였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뭐 국정교과서를 앞둔 시점에서 왜냐면 44년 전에 우리나라가 국정교과서를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44년 만에 이게 다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딱 환원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이 많이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유의미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과정이 있고 그게 역사관이고 그게 역사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공적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구분짓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첫째는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한 단어 한 단어씩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역사학의 기본적인 전제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뭐냐면 이 주체의 문제예요. 주체의 문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었던 90년대 뭐 이럴 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라 해야 되나 이 운동권에 막 격렬했던 흐름이 있는 건 아니고 그건 끝났는데 그 잔재가 딱 남아서 거의 관성처럼 형들이 저 같은 이렇게 막 쎄삥이들 아무도 모르는 애들을 불러다 놓고 소주를 막 먹이면 여기 잠깐만 하나님의 대학인데 아니요 저 술 안 마셔요. 하여튼 그런 걸 막 먹이면서 네가 뭐 역사를 알아 이러면서 막 계급을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사회 구성체니 뭐 지들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뱉었어요. 그래서 뭘 못 알아듣긴 하겠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데 뭔가 말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뭐냐면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게 80년대 때 풍미했었던 어떤 특정한 계급, 뭐 농민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노동자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그런 것들이 대학가 사이에서 풍미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는 인물 중심의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야 돼? 인터넷 보시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 몇몇 특정 야당 후보를 두고 막 어마어마하게 패가 갈려서 서로를 향해서 막 이건 뭐 어마어마한 당쟁을 벌이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결국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거. 왜냐면 그 주체가 설정이 되지만 그 주체를 기준으로 역사의 시간에 주인공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이제 사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건 이제 좀 기술적인 거죠. 사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헐버트라는 이제 선교사로 유명하신 분이고, 이제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조선의 역사라는 책을 2권을 편찬했어요. 그게 그 우리나라에는 한국사 드라마가 되던가 황당한 제목으로 이게 이제 재출간이 됐었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막 이렇게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우리가 막 싸운 다음에 우리가 이겼는데 결론으로는 우리가 막 중국을 섬겨요. 그러니까 되게 그 책을 읽다 보면 뭔 소리야 막 되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연구할 수 있는 절대 다수의 자료는 다 중국 측 역사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대 이집트 문서들도 그렇고 거의 어떤 대제국들의 문서들을 보면 자기가 져놓고도 이겨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를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떼와서 얘기를 드르르 붙여버리면 황당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그걸 헐버트가 쓴 역사책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그 자료에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독해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 이제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역사가는 3가지, 시간, 역사, 자료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그냥 넣은 거예요. 구한마을의 우리의 어떤 슬픈 초상 뭐 이런 모습들이죠. 여기 이제 경복궁이고요. 경복궁 앞에 길이고, 해태상이죠. 애군을 방지하는. 이것도 애군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뭐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돌림병 같은 거 많이 돌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 막 역병들 막 죽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쥐가 옮기는 병이라고 느꼈대요. 정확한 분석이죠. 그렇죠? 보통 쥐들이 병기를 옮기니까. 근데 그 쥐들이 옮기면 쥐를 잡아서 막 잡아 죽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집 앞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딱 그려서 딱 걸어놔요. 쥐를 막으라고. 이게 또 답답한 거죠.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막 무슨 종두법 주사를 놓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고아원 세워서 애들 모으고, 추수감사절 때 되면 이렇게 도톰한 이렇게 그 칠면조 고기 먹고 하니까, 아, 저 애를 갖다가 칠면조처럼 삶아 먹는구나. 뭐 이제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주사 같은 거 놓는 게 사실 그 종두 기술이 일본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으면 사람이 막 우둔해진다. 막 이렇게 여기고, 막 그러기도 했었대요. 막 그래서 그런 막 별놈의 일이 있었던 일화들이기도 하고요. 이게 경복궁인데, 지금 가서 보실 수 있는 경복궁은 복원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게 흥선대원군 때 완료된 경복궁 복원 사업의 정확하게 절반을 복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인상적인 기억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경복궁을 갔었는데, 옛날에는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 딱 있었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경복궁에 볼 거 하나도 없고, 아이 뭐야 하고 되게 실망스럽게 나오는데, 앞에 멋진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렇게, 그래서 아빠 저기 뭐야 하니까, 아 외놈들이 건물은 잘 세워 이러면서 아버지하고 둘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보고 나와서 조선총독부를 극찬했었던, 그랬던 아이가 커서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지금 복원해서 정확하게 절반을 복원한 거래요. 그 이상은 이제 복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이상을 복원하려면 이제 옆에 미군 기지 같은 거 다 밀어내야 되니까 불가능하고, 가보시면 이렇게 잔디만 이렇게 깔려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 원래 건물이 있던 자리를 그냥 이렇게 잔디를 깔아 놓으면서 구분만 한 거고요. 원래는 그 잔디도 그 잔디가 원래 우리한테 좋은 의미지만 조선시대 때는 묘자리에만 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정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뿌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들 가르칠 때 농담 맨날 얘기하는 게, 자, 이번 봄방학 때 가서 풀을 뜯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경복궁 같은 데 가서 막 잔디 막 뽑으면서 수위가 가서 막 뭐라고 그러면, 저는 지금 애국을 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막 하라고 헛소리도 하고, 제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지금까지 얘기는 그냥 혹시나 써먹을 일이 있으면 쓰시라고 제가 막 애들이 막 던진 거고요.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역사를 바라보던 세계관, 동서양에서 바라보던 세계관은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왕조사관, 순환사관, 완성사관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왕조사관이라는 건 당연히 인물과 지배층 중심이에요. 사실 이게 조금 더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은 전문 분과로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죠. 그리고 사실 90년대 이후에 더 질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되게 다양한 연구 역량을 많이 쌓았고, 또 어찌됐건 꾸준한 번역 작업에 의해서 세계적인 어떤 연구 성과 같은 것들이 계속 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연구를 하고 전공하는 사람들만의 그들만의 리그죠. 여전히 우리는 텔레비를 틀어보면 뭐 이렇게 축구나 야구 같은 거 볼 때 다 민족주의적으로 많은 걸 해석하고, 차라리 민족주의면 좋은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맨날 보는 거 그거잖아요. 광해군이 좋냐 나쁘냐, 밀정에서 황옥은 우리 편이니까 남의 편이니까 가급적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리고 또 그게 그대로 시선이 와서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이재명이냐 안희정이냐 이게 여전히 아주 미숙하고 전근대적인 역사관을 벗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을 보시면 그거 되게 편해요. 그냥 인터넷에서 조선왕조 실록 치면 조선왕조 실록 사이트가 있어요. 그 들어가면 다 번역돼 있고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어서 클릭하면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조선 왕조 실록이잖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조선왕조 실록을 읽어보면 다 왕이 주인공이에요. 그 왕이 그날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왕이 그날 신하들과 무슨 토킹 어바웃을 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대장금 옛날에 떴었을 때 대장금이 실록에 나온 사람이다. 옛날 혹시 상도 기억나세요? 임상옥? 임상옥도 여기도 이제 아는 측과 모르는 측이 연배의 차이가 딱 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임상옥도 실록에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조선왕조 실록에 임상옥이 나와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한 줄 나와요. 임상옥이 있었다. 딱 끝이에요. 거의 모든 거는 다 왕의 이야기예요. 그 대전에서 왕과 신하가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왜냐면 이건 나름대로 심각한 거예요. 조선왕조에서는 군왕이 왕도 정치를 펼쳐야 되고 군왕을 중심으로 군왕과 신하들이 이상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감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우리는 왕정사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지배층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물이나 지배층으로 역사를 좀 바라보는 아주 나쁜 습성과 특징을 갖고 있죠. 이건 좀 아주 심각한 문제고 가장 깨기 힘든 문제. 그래서 저도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거 하지만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인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혹시나 제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 알겠지만 지난주에도 무슨 이승만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두 분이 슈킹 보이 하면서 막 이승만 대통령 엄청 욕했어요. 근데 저는 별로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호불호를 논하는 게 역사가 아니거든요. 네. 역사적 역할에서 이승만의 역할이 있는 거고 잘한 거 못한 게 있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강해요. 그러니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순환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말을 썼는데 카스트 제도는 뭐 거의 극단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기덕 감독의 영화 작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게 이제 전형적인 거잖아요. 시간은 순환한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도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제 생로병 사하고 다시 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생이 시작되고 이렇게 영원한 순환고리로 봤다라는 거. 그래서 유학의 역사관 같은 경우는 그 순환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를 퇴보하는 거로도 많이 봐요. 왜냐면 진정한 이상세대 시대는 요순우탕, 문무주공의 시대 혹은 조선으로 온다면 세종의 시대 이렇게 자꾸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퇴보사관이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퇴보사관이라는 말은 조금 지나친 말인 것 같고 통상 저렇게 순환한다.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돌고 돈다.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유과정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다르지만 똑같이 이렇게 가요. 완성사관은 이제 아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이게 사실은 기독교적 역사관인 거죠. 왜냐면 어쨌건 어느 날 창조가 있었고 저 기독교인이에요. 창조가 있었고 통합교단에서 오래 생활했습니다.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뭐 타락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구속이 있었죠. 그러니까 역사가 예수님이 온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전과 후로 시간이 일원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되고 아구스티누스가 소위 말하는 신국론 같은 저술을 통해서 완성의 단계라는 걸 얘기하게 되면서 직선론적인 시간관이 딱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동서양의 문명관들이 다 이렇게 동그라미적인 시간관이에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가 나오게 되면서 전후가 일직선으로 쫙 퍼지는 어떤 시간관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까지 여기서 그냥 지점만 있는 거죠. 창조의 지점이 있고, 뭐 이렇게 구속의 지점이 있고, 완성의 지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이렇게 좀, 이것이 이제 좀 전통주의적인 세계관이다. 그리고 사실 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완성사관 같은 경우들은 이 안에서 뭐 민중이나 어떤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역사를 진보적으로 만들어간다라는 이런 얘기는 또 없죠. 그래서 요건 좀, 아직은 좀 미숙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미숙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근대 역사학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랑케예요. 예, 저희 학계의 아버님이세요. 저희 집안의 뭐 이렇게 조상 할아버지. 예, 랑케입니다. 랑케입니다.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 다 들어봤던 얘기잖아요. 뭐 랑케 카이 거의 뭐 초중고
계속 하면서 만나고 대학교 때도 나 좀 역사에 대해서 공부 좀 해봐야지 하면 역사학개론 수업 들으면 또 나오시는 바로 그 부분이세요. 저는 되게 랑켈을 이해하는 게 힘들었었어요. 왜 힘들었었냐면 제가 역사학을 배울 때는 사실을 기초로 분석하는 건 기본이니까 랑켈의 존재 가치에 대해 저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팩트가 중요한데 팩트를 근거로 모두가 다 사유하고 있는데 랑켈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신학하시고 철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사람이 아주 쉽게 말하면 반헤겔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헤겔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역사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개인적이고 실존적으로 막 끌어가는 게 키에르케고르라면 랑켈은 야, 네가 말하는 거 근거 있어? 증거 있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팩트를 갖고 그 팩트 위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근대 역사학이라는 걸 딱 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에치카예요. 이에치카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죠. 언제 유명해졌냐면 영화 변호인 때문에 또 한번 유명해졌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왔대. 역사란 무엇인가? 읽지는 않더라도 집집마다 거의 하나씩 꽂혀 있는, 그렇죠? 예, 법무사에서 나온 그 법무사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번역했던 게 대학교 때 저의 아주 친한 저의 영양반 김택현 선생님이신데 아주 그냥 번역 잘하셔서 지금도 인쇄를 잘 받아드시고 계세요. 사실 이에치카가 진짜 유명한 건 뭐냐면 이에치카는 그 영화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러시아 대사 오래 했던 분이고 러시아사로 순건짜리 그러니까 거의 뭐 러시아 근현대사 연구의 뭐 절대적인 권위자셨던 분이에요. 현재 이 이에치카의 러시아 혁명사나 러시아사는 전체가 다 번역되어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그걸 한 권짜리를 얇게 요약을 해서 번역된 게 나남 출판사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서점에서는 아마 거의 못 구할 거고 인터넷 서점에서는 아마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러시아사에 관심 있으시면 이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은 좀 이렇게 그 시기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좀 보는 게 좋지. 너무 좋은 책인데 이게 너무 압축적이어서 보다 보면 이게 막 줄줄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직한데 그냥 랑케하고 칼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 뭐냐면 실증주의 해석하기에 이게 역사학의 기본이에요. 한편에선 실증적 증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실증적 증거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상상이나 허구 혹은 그거는 이건 약간 종교에 대한 모독일 수 있지만 그건 종교적 신념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발해 있잖아요. 발해. 대종이라는 드라마가 떴었잖아요. 138부작인가 제가 그걸 다 봤어요. 막 보면서 막 감동받고 막 마지막에 막 발해 통일할 때 이제 막 피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제 만주를 가서 나도 한번 쓸어봐 막 이런. 그래서 이제 딱 끝난 다음에 뭔가 내가 발해에 대한 마음의 빚이 크다라는 걸 느끼고 서점을 갔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샀어요. 그걸 한번 사지 마시고요. 한번 보세요. 보면 유득공의 발해고가 실제 10장도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유득공이 언제 때 사람이에요? 정조 때 사람이니까 17세기, 18세기 이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1000년 지나서 조선의 실학자가 야 발해가 우리 역사가 아닐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유득공의 고민은 발해 사를 쓰고 싶었어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써놓고 이건 사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발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렇게 땅갈기라고 하나 이거 정도 한 거다 해서 발해 사라고 책을 써놓은 게 아니라 발해 고라고 책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는 그냥 사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읽어보면 거의 내용이 없어요. 그것도 다 중국 측 사료를 갖다가 다 분석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아주 초기에 무슨 대조영이가 누구하고 조인을 해서 누구를 이기고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 한 3줄 나오고 나머지는 무왕, 문왕, 아들, 손자 얘기만 좀 자세히 나오고 거의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 정말 사기당했다는 느낌. 왜냐면 4줄 나와 있는데 그걸로 138부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막 감동받고 얼마나 유득공이 미웠는지 때. 근데 그 이상의 얘기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현재까지 발해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발해인들이 남긴 역사 기록이 없어요. 유일한 게 뭐냐면 묘지라고 묘가 발굴이 되거나 그러니까 왕릉이 발굴이 되면 그 왕릉에 꼭 묘지라고 이 묘는 어떤 묘다라고 쓰는 각석이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 보면 좀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발견하는 거 말고 현재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김홍신 작가처럼 이렇게 무슨 대발을 이렇게 만드는 건 100% 그냥 문학적 상상력이죠. 얼마 전에 영화 망하긴 했지만 고산자 영화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동여지도. 그것도 그냥 박범신 아저씨의 할아버지 아무튼 박범신 작가의 좋은 상상이에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제작 과정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는 사실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탄압은 없었다라는 게 정설이고 실제 제작 과정을 전혀 몰라요. 근데 그걸 이제 그냥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소설가의 문학적 상상인 거고 우리는 자료를 근거해서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냐 속의 싸움 속에서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를 존중하고 사료를 추론하되 이것이 추론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논리적인 합리성을 만들게 되는 이게 근대 학문의 근대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왜냐면 마르크스 역사학의 영향이 되게 커요. 우리나라도 한국 역사학계 아버지가 신채호잖아요. 한국 역사학계 엄마가 백남훈이에요. 백남훈이라고 마르크스 역사학을 연 사람인데 백남훈은 북한에서 아주 고위직까지 역임하신 분이에요. 근데도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백남훈 선생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 말을 빼자. 백남훈을 얘기하지 않고는 한국 역사학을 설명을 못해요. 똑같아요. 마르크스 역사학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크스 역사학으로 사고를 하냐 안 하냐를 갖고는 편이 갈릴 수 있지만 마르크스에서 제기된 여러 주제들이 사실은 학계에 다 묻어서 지금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일단 첫째는 사회경제사학이죠. 역사의 구조라는 것을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 사실은 이 당시에 마르크스가 직접 썼던 말은 이제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까지 정치학과 경제학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이라고 해서 정치와 경제를 좀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거였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구조결정론적인 사회방식. 약간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구조로 인해서 예상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뭘로 예를 들면 좋을까요? 70년대 때 유신, 이게 너무 센데. 그때 그분들, 김기춘, 이렇게 그 시대 분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구조 속에서 동일한 결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좀 어떤 과학적 사유 방식이긴 한데 그걸 이제 역사학에 끌어들이게 됐기도 했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건 마르크스는 역동성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역사라는 건 계속 용솟음 치고 있는 거고 그 용솟음 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누구의 지식인이나 특정한 누구의 아이디어라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숨쉬는 어떤 에너지고 민중들의 결기 이런 것들이 막 있다라는 거죠. 민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초기의 사회주의가 사실은 종교개혁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독일 농민전쟁 막 논문을 쓰면서 막 루터를 까고 이런 거 되게 유명한 일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주제는 이제 계급이 역사의 주체라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경제적 지위라는 것이 너무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건 역사의 진보와 혁명이죠. 진보와 혁명 자체를 마르크스가 발명해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전에 프랑스 혁명 같은 게 먼저 있었고 충분히 진보의 과정이나 혁명의 과정 속에서 과정을 두고 되게 다양한 논변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틈나무 항상 얘기하는 게 서양 근현대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좀 아시면 노명식 선생이 쓴 프랑스 혁명인가? 그 책이 하나 있거든요. 책과 함께해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부터 파리 꼬민까지 얘기를 전체를 쫙 다룬 한 권짜리 책이에요.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꼭 얘기하는 게 그때의 어떤 그런 프랑스인들 안에서 막 좌충우돌하는 거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좀 이렇게 좀 영국처럼 이렇게 좀 입헌군주제로 좀 이렇게 빨리 좀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당통 아는 척하니까 잘 안 되네요. 라파에트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입헌군주제로 끝내고 싶어하고 얘는 거의 이렇게 좌빨 일배 급진하고 로베스피에르는 막 혁명을 막 급진 이뤄내고 싶어 이게 막 통제가 안 되면서 막 정말 아주 보수적인 정권으로 갔다가 아주 극단적인 정권으로 갔다가 또 나폴레옹 시대로 갔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경험 이후에 그런 경험의 총화를 사실은 마르크스가 다 정리를 한 건데 하여튼 이 마르크스 역사학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마르크스 역사학자라고 스스로를 표방하는 역사학자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이런 사유가 너무 이제 많이 배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보성 모습들인 거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한다고 해서 편향된 건 아니고요. 이분은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분이에요.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역사라는 유명한 명적 같이 해서 6권짜리 책으로 나왔는데 쓰신 분인데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통해서 너무 역사를 정치와 경제로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거지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 정신 같은 거 배보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문화적인 게 정치 경제적인 것에 역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이렇게 거대 담론으로 정치 경제 얘기만 했다라면 아나락파가 나오면서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의식의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역사 연구가 아주 다차원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프랑스의 아나 락파가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마르크 블로우가 쓴 봉건사회라는 책은 이제 한글 그레이트 북스에 번역이 되어 있는 명저고요. 페르나 브로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역사라고 해서 그 이제 까치에서 번역돼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크 루고프는 중세 사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중세 역사가로 루고프 책이 우리나라에 좀 번역이 많이 돼 있죠. 조르지 디비도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좀 기존에 있었던 역사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다라는 것들 좀 보면 되고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제 현대 역사학은 그러면서 이제 막 주제가 막 다분화돼요. 이게 이제 그 드라큘라의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민망하긴 해요. 민망해요. 근데 민망한데 이거 안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드라큘라가 7월 혁명에 참여를 못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있다가 나폴레옹 시대가 끝나고 빈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7월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영화 레미제라블 있죠. 그 영화 레미제라블이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에 소요를 다루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7월 혁명의 여파 속에서 이제 거기 뭐 젊은 애들이 막 나와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하는 게 우리가 또 다른 7월 혁명을 이룰 수 있다 막 이런 건데, 그 7월 혁명 당시에 드라큘라가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아파서 혁명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몸이 난 다음에 너무나 큰 죄책감 속에서 혁명을 이렇게 그려내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작품이고, 이게 뭐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품이잖아요. 빛이 중앙에서 발산이 되고, 이런 장면은 실제 현실에선 없는 장면인데 발산이 되고, 이 여성분도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데 혁명 과정 중에 남동생이 눈앞에서 그 프랑스 군에 의해서 죽고, 그것에 분노해서 집에서 식칼을 하나 들고 나와서 프랑스 군 2명을 죽인 다음에 처참하게 살해당한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나오면 제가 되게 유식해 보일 텐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잔혹하게 죽은 그분이 모델이 아닐까 정도로 현재 추론을 하고 있는 게 정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인데 이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거 뭐 보면 이게 삼색기잖아요. 프랑스의 거의 혁명을 상징하는 삼색기잖아요. 그래서 뭐 자유, 평등, 형제 이런 색깔이 되잖아요. 가만히 보면 보세요. 파란색, 빨간색, 여기도 파란색,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옷깃에 빨간색이 거의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큰 작품을 하나하나 보면 전체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의 옷, 뭐 이렇게 옷 이런 데가 다 파랑, 하양, 빨강으로 다 채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혁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현대 역사학의 지평이 더 되게 넓어져서,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게 상징사 같은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상징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삼색기를 딱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마지막 장면 같은데 딱 보면 이렇게 막 가서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 삼색기를 날리잖아요. 그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가서 보는 거리는 루이 나폴레옹 때,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조카 때 그가 황제가 된 다음에 도시 재정비 사업을 해서 중앙에다 개선문을 놓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파리가 워낙 복잡한 도시였어요. 복잡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만들어서 저항하기가 좋아서 그 저항을 못하게 하려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뜯어 고친 게 사실 현재 파리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그런 식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리케이트라든지 삼색기 같은 것들, 이런 걸 보면 혁명이 떠오르고 모든 인류는 자유롭고 또한 평등하다라는 어떤 상징적 영향력을 막 갖는 거잖아요. 빨갱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는 보통 적기를 내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련도 빨간색이고 중국도 빨간색이고 북한은 약간 특이한데 아무튼 북한도 빨간색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프랑스 혁명의 가장 마지막 단계였었던 파리 꼬민 당시에 파리 시민들이 14개의 대포를 들고 그 대포로 파리 전체를 지켜내면서 그때 내걸었던 깃발이 빨간색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진압하려고 들어갔던 프로이센과 프랑스 부대의 깃발색이 빨간색이었어요. 지금도 좌익하면 빨간색, 우익하면 하얀색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뭐 상징사라고도 할 수 있겠고, 되게 장르가 넓어요. 구술사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좀 시도가 많이 되는 건데 다큐멘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그냥 누군가 체험한 사람이 와서 쭈루루룩 얘기하면 그걸 그냥 쭈루루 받아 적는 게 다큐멘터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현대미망인 어쩌고저쩌고 책 되게 괜찮은데 이게 있어요. 6.25 전쟁 때 미망인들이 되게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미망인. 가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어떤 여성분은. 또 한 분은 남편이 공산당이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적에
우리나라 국군 측, 군경 측은 만나면 되게 자부심이 넘치세요. 얘기도 잘해줘요. 아, 우리 남편은 그때 어느 전선에 싸우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자기의 기억을 막 얘기해요. 왜냐면 자유대안의 수호자였다라는 자긍심으로 본인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좌익으로 할 때마다 죽으면 일단 인터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바로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남편은 좌익이 아니에요. 이 얘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좌익이 아닌데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는지를 막 얘기해요. 그거는 해독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게 구술사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기억을 재해석해서 역사의 어떤 특정 장르를 채우는 방식들. 그러니까 위안부 증언도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얘기들이 대부분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의 극단적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만나서 계속 얘기 들어드리고 마음을 열고 공감하고 이러면서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또 구술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각종 장르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계속 발전해 오기는 중이다. 근데 중이죠? 중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고요. 요 얘기만 하고 싶게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학입니다. 이분 신채호 선생이에요.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에요. 저희 뭐 업계가 아니죠. 저희 계열의 뭐 파더예요, 파더.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너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신채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회 문화나 역사의 기본 틀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아시죠? 김구 아시죠? 안창호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근현대사의 위인들이 다 직업들이 뭐예요? 다 민족을 지키기 위해 선신했던 분들이에요. 자, 단적으로 맨날 물어봐요. 강상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전공자 아니면 몰라요. 강상호가 누구냐? 1920년대 때 백정 인권운동 하시던 분이에요. 본인이 양반이었고 대구 출신 양반이었는데 자기 전체 가산을 다 풀어서 그 돈으로 형평사라는 인권단체를 만들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백정 인권운동을 위해서 10여 년간 몸바쳤던 사람이에요. 모르잖아요. 기념되지 않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서 뭐라도 있으면 이렇게 뭐 해주는 것 때문에 지금 가보면 드디어 대구가 아니라 진주구나. 경상남도 진주에 가면 강상호 생간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만들어진 지 10년도 안 됐고요. 지자체 문화사업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고속도로 옆에 무덤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민족주의적 사고로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인물들 생각해보세요. 이순신이 뭘 했어요? 나라를 지켰죠. 강감찬이 뭘 했어요? 나라를 지켰죠. 을지문덕이 뭘 했어요? 나라를 지켰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너무나 의미가 있고 과연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이 어떤 유럽같이 막 무슨 그리스 로마 고전 문명이나 중세 보편 문명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너무나 이른 시점부터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이렇게 별도의 민족 국가로 쫙 온 나라에서 민족이 안 중요하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쉽게 탈민족주의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난 시점으로 서양 어떤 영향을 받는 식민주의적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문제 뭐냐면 그것밖에 없고 그렇게만 사고를 하고 있는 방식으로만 딱 규격화가 된 거죠. 방금 얘기했던 발전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서점 가보시면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은 알겠지만 뭐 조선의 뒷골목 풍경이니 무슨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형태의 신여성의 모습이라든지 우리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되게 다양한 역사 연구의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민족 이게 좀 한계예요. 한계인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되게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국정교과서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환단고기를 막 인용하고 그러셨거든요. 실제 그 대통령 축사라고 해야 되나 8.15 축사 같은 데인데 이게 옛날에 80년대 때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당시 발전하고 있던 역사학을 뭉개면서 상고사라고 그래서 엄청 그쪽 소위 말하는 화려한 고대 쪽에 많이 투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정서는 민족주의 정서로 덮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현대 이야기, 이거 애들 반항심, 얼마 전에 이기동 한국학위원회 그러잖아요. 애들 반항심만 기르고 무슨 항쟁의 역사고 이건 애들 불량하게 만든다. 그건 좀 과감하게 줄이고 화려했던 우리의 과거 단군 좀 더 나가볼까요? 지구천왕 뭐 한국까지 가고 이런 걸로 가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취약한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맥락과 과정 속에서 또 앞으로 어떤 맥락 속에서 역사 이야기를 사용하시고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흘러갔다는 과정 같은 것도 좀 꼭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나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쥐가 옮기는 병이라고 느꼈대요. 정확한 분석이죠. 그렇죠? 보통 쥐들이 병기를 옮기니까. 근데 그 쥐들이 옮기면 쥐를 잡아서 막 잡아 죽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집 앞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딱 그려서 딱 걸어놔요. 쥐를 막으라고. 이게 또 답답한 거죠.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막 무슨 종두법 주사를 놓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고아원 세워서 애들 모으고 추수감사절 때 되면 이렇게 도톰한 이렇게 그 칠면조 고기 먹고 하니까 아, 저 애를 갖다가 칠면조처럼 삶아 먹는구나. 뭐 이제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주사 같은 거 놓는 게 사실 그 종두 기술이 일본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으면 사람이 막 우둔해진다. 막 이렇게 여기고 막 그러기도 했었대요. 막 그래서 그런 막 별놈의 일이 있었던 일화들이기도 하고요. 이게 경복궁인데 지금 가서 보실 수 있는 경복궁은 복원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게 흥선대원군 때 완료된 경복궁 복원 사업의 정확하게 절반을 복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인상적인 기억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경복궁을 갔었는데 옛날에는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 딱 있었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경복궁에 볼 거 하나도 없고 아이 뭐야 하고 되게 실망스럽게 나오는데 앞에 멋진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렇게 그래서 아빠 저기 뭐냐니까 아 외놈들이 건물은 잘 세워 이러면서 아버지하고 둘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보고 나와서 조선총독부를 극찬했었던 그랬던 아이가 커서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지금 복원해서 정확하게 절반을 복원한 거래요. 그 이상은 이제 복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이상을 복원하려면 이제 옆에 미군 기지 같은 거 다 밀어내야 되니까 불가능하고 가보시면 이렇게 잔디만 이렇게 깔려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 원래 건물이 있던 자리를 그냥 이렇게 잔디를 깔아 놓으면서 구분만 한 거고요. 원래는 그 잔디도 잔디가 원래 우리한테 좋은 의미지만 조선시대 때는 묘자리에만 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정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뿌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들 가르칠 때 농담 맨날 얘기하는 게 자, 이번 봄방학 때 가서 풀을 뜯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경복궁 같은 데 가서 막 잔디 막 뽑으면서 수위가 가서 막 뭐라고 그러면 저는 지금 애국을 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막 하라고 헛소리도 하고 제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지금까지 얘기는 그냥 혹시나 써먹을 일이 있으면 쓰시라고 제가 막 애들이 막 던진 거고요.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역사를 바라보던 세계관, 동서양에서 바라보던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왕조사관, 순환사관, 완성사관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왕조사관이라는 건 당연히 인물과 지배층 중심이에요. 사실 이게 조금 더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은 전문 분과로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죠. 그리고 사실 90년대 이후에 더 질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되게 다양한 연구 역량을 많이 쌓았고 또 어찌됐건 꾸준한 번역 작업에 의해서 세계적인 어떤 연구 성과 같은 것들이 계속 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연구를 하고 전공하는 사람들만의 그들만의 리그죠. 여전히 우리는 텔레비를 틀어보면 뭐 이렇게 축구나 야구 같은 거 볼 때 다 민족주의적으로 많은 걸 해석하고 차라리 민족주의면 좋은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맨날 보는 거 그거잖아요. 광해군이 좋냐 나쁘냐. 밀정에서 황옥은 우리 편이니까 남의 편이니까 가급적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리고 또 그게 그대로 시선이 와서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이재명이냐 안희정이냐 이게 여전히 아주 미숙하고 전근대적인 역사관을 벗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을 보시면 그거 되게 편해요. 그냥 인터넷에서 조선왕조 실록 치면 조선왕조 실록 사이트가 있어요. 그 들어가면 다 번역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어서 클릭하면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조선 왕조 실록이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선왕조 실록을 읽어보면 다 왕이 주인공이에요. 그 왕이 그날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왕이 그날 신하들과 무슨 토킹 어바웃을 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대장금 옛날에 떴었을 때 대장금이 실록에 나온 사람이다. 옛날 혹시 상도 기억나세요? 임상옥? 임상옥도 요런데 이제 아는 측과 모르는 측이 연배의 차이가 딱 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임상옥도 실록에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조선왕조 실록에 임상옥이 나와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한 줄 나와요. 임상옥이 있었다. 딱 끝이에요. 거의 모든 거는 인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노동자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그런 것들이 대학가 사이에서 풍미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는 인물 중심의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야 돼? 인터넷 보시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 몇몇 특정 야당 후보를 두고 막 어마어마하게 패가 갈려서 서로를 향해서 막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한 당쟁을 벌이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결국 이제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거. 왜냐면 그 주체가 설정이 되지만 그 주체를 기준으로 역사의 시간에 주인공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이제 사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건 이제 좀 기술적인 거죠. 사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헐버트라는 이제 선교사로 유명하신 분이고, 이제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조선의 역사라는 책을 두 권을 편찬했어요. 그게 그 우리나라에는 한국사 드라마가 되던가 황당한 제목으로 이게 이제 재출간이 됐었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막 이렇게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우리가 막 싸운 다음에 우리가 이겼는데 결론으로는 우리가 막 중국을 섬겨요. 그러니까 되게 그 책을 읽다 보면 뭔 소리야 막 되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연구할 수 있는 절대 다수의 자료는 다 중국 측 역사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대 이집트 문서들도 그렇고 거의 어떤 대제국들의 문서들을 보면 자기가 져놓고도 이겨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를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떼와서 얘기를 드르르 붙여버리면 황당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그걸 헐버트가 쓴 역사책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그 자료에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독해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 이제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역사가는 세 가지: 시간, 역사, 자료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그냥 넣은 거예요. 구한말의 우리의 어떤 슬픈 초상 뭐 이런 모습들이죠. 여기 이제 경복궁이고요. 경복궁 앞에 길이고, 해태상, 애군을 방지하는. 이것도 애군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뭐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돌림병 같은 거 많이 돌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 막 역병 돌 막 죽고 하니까. 분명히 나오는 역사적 사실, 이렇게 사실이라 하면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유적과 유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해서 학문의 발전을 시켜왔다라면, 아주 최근에 와서는 이제 뭐 뉴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근현대사 부분에서 그런 원칙을 막 깨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달성하려고 한다라든지, 그게 아니지 반대편에서 이게 언제 펑터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화려한 고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고대사를 막 아주 과격하게 왜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개인적 심정은 약간 뭐라고 그러더라, 굳이 여기 신학이니까 굳이 얘기는 무슨 약간 에라스무스틱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인문성 자체를 되게 고급 기름지죠. 재수없고. 근데 하여튼 역사학도 학문이죠. 그리고 뭐 모든 근대 학문이 학문이고, 뭐 과학이란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을 익히는 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학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사관, 보통 역사 전공하는 분들은 다 사관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역사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역사관이 있죠. 다 역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뭐라 하더라, 막 치정관계 위주로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거의 뭐 드라마를 사관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저를 만나면 무슨 뭐 인수대비가 어떻고 인목대비 어떻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첫째는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가장 큰 대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던져서 주어진 거죠.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고 시간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사고 이전에 시간이라는 것이 선재하고 있고, 먼저 존재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누군가마다 각각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다 같은 시간성 속에 살고 있죠. 근데 문제 뭐냐면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제 인생이 국정화 전으로 막 나눠진다라든지, 뭐 이렇게 뭐 아이의 출산과 더불어서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든지, 개인의 일생을 보더라도 어떤 지점과 포인트가 딱딱딱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인생이라면 그건 이제 일생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이 되는 거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속에서 결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툭툭 터지잖아요. 그렇죠? 뭐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최순실 같은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뭐 어제가 사실 이제 유신 정확하게 44년째 된 해였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뭐 국정교과서를 앞둔 시점에서, 왜냐면 44년 전에 우리나라가 국정교과서를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44년 만에 이게 다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딱 환원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이 많이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유의미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과정이 있고. 그게 역사예요.
관이고 그 역사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공적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구분짓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첫째는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한 단어 한 단어씩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역사학의 기본적인 전제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뭐냐면 이 주체의 문제예요. 주체의 문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었던 90년대 뭐 이럴 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라 해야 되나 이 운동권에 막 격렬했던 흐름이 있는 건 아니고 그건 끝났는데 그 잔재가 딱 남아서 거의 관성처럼 형들이 저 같은 이렇게 막 새삥이들 아무도 모르는 애들을 불러다 놓고 소주를 막 먹이면 잠깐만 하나님의 대학인데 아니 저 술 안 마셔요. 하여튼 그런 걸 막 먹이면서 네가 뭐 역사를 알아 이러면서 막 계급을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사회 구성체니 뭐 지들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뱉었어요. 그래서 뭘 못 알아듣긴 하겠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데 뭔가 말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뭐냐면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게 80년대 때 풍미했었던 어떤 특정한 계급, 뭐 농민